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우유값이 오르면 왜 다른 제품도 덩달아 오를까요? 얼마 전 우유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우유를 원료로 삼는 다른 제품 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치즈, 버터, 생크림,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물론 과자, 빵, 커피의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8월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우유값을 리터당 220원 올린 데 이어 추석 연휴 직후에는 매일 유업이 200원, 빙그레도 170원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유값의 인상이 우유 유제품의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동원 F&B는 지난달 12일 유제품인 소화나무 생크림 가격을 4,380원에서 4,800원으로 420원 올렸고 다른 유제품 가격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유를 함유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카페벤의 카톤 제품 3종 가격은 지난달 27일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우유값 상승은 올해 8월 초 원유 가격 연동제 도입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란 우유 가격을 결정할 때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를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해마다 8월이면 원유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우유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원유 가격이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2.7%, 106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유 가격 인상은 우유를 이용해 만드는 모든 식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유를 이용해서 제조, 가공되는 식품이 많기 때문에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랍니다. 우유값 인상이 도미노 현상이 되어서 물가 상승까지 이어진다니 우유 한 병을 사더라도 더욱 체계적인 소비 지출을 해야겠죠. 네, 이 우유값에 이렇게 많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줄 아셨습니까? 사실 이런 재화 두 가지 경제적 용어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가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려 그러면 밀가루와 우유 그리고 계란 같은 게 필요하죠. 이렇게 서로를 보완해서 만드는 제품 관계를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면 쌀밥을 못 먹으면 보리밥을 먹죠. 이럴 때 쌀과 보리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보완제 관계에 있을 때는 대체제 관계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쌀값이 오르면 보리를 먹어버리면 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우유가 필요한데 빵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 원인에는 우유 가격이 올랐든지 곡물 가격, 밀가루 가격이 올랐든지 그렇게 다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유값이 올랐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료비가 올랐든지 아니면 우유를 생산해내는데 젖소수가 갑자기 줄었다든지 아니면 위생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이 올랐다는 말이 될 겁니다. 반대가 아니죠. 비슷하게 이 곡물 가격이 올랐다,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뭐 기후가 안 좋았다. 그래서 작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따지게 되면 다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즈라는 것도 우유에서 만들어내고요. 버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낙농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우유의 가격 상승이 치즈와 기타 관련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도 연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제품이 우유에서부터 가공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완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곡물 가격 등 여러 가지 가격 상승이 이 우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시거나 상담 있으신 분들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 정도 사용하셔도 되고 트위터가 좋으신 분들은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국립극단에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연극 노란달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시종의 생생경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 많은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제도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견인하겠다. 결국은 내수를 이끌어야지 우리도 성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파급 효과가 하나 생겼네요. 5만 원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5만 원권이 증발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에게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5만 원권 나오기 전에 5만 원권 발행해야 된다 아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5만 원권이 발행되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6월에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발행된 지폐 그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액수 기준으로 보면 5만 원권 비중이 66.5%. 네.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66.5%라 그러면은 화폐를 10장 모으면 그중에서 7장이 5만 원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액수로 볼 때. 액수로 볼 때, 그죠? 네네네. 주변에서 근데 5만 원권의 편리성으로 보면은 많이들 찾으세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이 꾸준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얼마나 이 발행액이 늘었습니까? 꾸준히. 우선 2009년 첫 해 예. 10조 7천억 원 예.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5조 4,900억 원 예. 급증했습니다. 2011년에 17조 2,600억 원, 네. 작년에 17조 7,700억 원. 예. 이렇게 17조 원대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입니다만 네. 금년 들어서 9월까지 이미 13조 4천억 원이 시중으로 나갔고요. 예. 연말이면 17조 원대를 넘어설까 그 수준을 유지할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9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나온 5만 원권 순 발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발행액만 놓고 보면 76조 원 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76조 원요? 네. 그럼 이거 5만 원으로 나누면 몇 억 장입니까, 이게? 예. 한 14억 장 되겠네요? 14억 장, 네. 15억 장 가까이 되겠습니다. 순 발행액 15억 장,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우선 아까 순발행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한 것은 총발행액이라고 말하는 총발행액. 예, 예. 순발행액이란 건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 중에서 예. 도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돈을 뺀 나머지 돈, 이것이 순발행액입니다. 예, 남아있는 돈이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시중에나 또는 그러니까 민간이나 기업이나 또는 한국은행 아닌 은행 금융기관에 예. 남아있는 돈이 이제 순발행액인데요. 예. 그것이 약 35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한 반 정도가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반 예. 조금 못 되는 액수인데요. 예. 장수로 치면 7억 장이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럼 반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 예.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짚었는데 예. 한국은행 총재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지하경제로 그게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한국은행에서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일부는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낙연 의원과 함께 합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회수율이 줄었다는데 왜 주는 겁니까? 그 원인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회수율이 줄어도 너무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네. 금년 6월에 81.7%가 돌아왔어요. 한국은행으로. 예. 그런데 예. 8월에는 48.5%로 줄더니 예. 9월 말에는 17%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장 찍으면 17장만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인데요. 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선은 한국은행은 여기까지 말합니다. 예. 경제가 불확실하고 또 금리가 낮아지니까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진 것 같다. 예. 여기까지는 말하는데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 것은 네. 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예. 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예. 이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을 더 숨겨두는, 감춰두는 그런 경향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하경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걸 다루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또 CCTV가 길거리마다 많이 배치되는군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낙연 의원님. 네. 미환수액이 지하경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가는 주장은 아닐까요? 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모두가 다 그렇게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환수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환수율이 떨어질까에 예. 대해서는 역시 국정 기조라든가 예. 경제 여건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예.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예. 또는 금리가 낮아진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하 경제를 때려잡겠다 세금을 좀 쥐어짜겠다 하는 분위기 때문에 더 숨겨두고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는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 네.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할 때 보면 두더지가 튀어나왔다가 망치로 맞을까 싶어서 바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소부화에서 보면 예. 외투를 벗기겠다고 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외투를 더 끼어입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5만 원권 화폐의 지하경제 유입 여부 또 가능성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굳이 방법을 찾자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를 통해서 예. 5만 원권을 누가 얼마나 인출해 갔느냐 예. 이런 걸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그런 걸 알아볼 때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작정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나 또는 경제 심리를 가지고 네. 추론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 추론해 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낙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경제 불확실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금 보유의 장점이 예.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하는 뭐 가게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하로 더 숨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세금을 거둬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이 줄어드니까 국세청은 더욱더 쥐어짜는 노력을 더 강화하고 네. 납세자들은 더욱더 움츠리게 되고 네. 또 그 수입을 감추려고 하게 되고 예.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같은 게 그렇네요.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순 발행액이 매년 10조 원 수준 이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조, 15조, 17조, 17조 그죠? 2009년부터 그죠? 5만 원권의 총 발행액인데요. 예, 총 발행액. 그중에서 예. 들어오지 않는 환수율이 점점 내려간다는 것은 예. 시중에 묶여 있는 어딘가 숨어 들어가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말이군요. 이런 뜻이죠. 예. 네. 다른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추 색깔 10,000원짜리 이런 거는. 예. 딴 것들은 괜찮습니다. 예. 1,000원권이 75.4% 환수율이요. 예. 5,000원이 68.8%, 10,000원권이 88.6%. 예. 큰 차이는 없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돈은 도는데 네. 5만 원권 큰 돈은 어딘가로 갔다 오면 숨어 들어간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10만 원권 수표의 이 순발행액 규모는 물론 당연히 줄어들고 제가 이번에 있겠죠.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아마 5만 원권의 선호 때문에 네. 10만 원권 수표가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방금 말씀도 또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지하경제 양성화 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본래 취지 또는 의지와는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내용이 추론이 맞다면 네. 합리적이라면 완전히 그 반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유동성, 즉 돈이 돌아야지만 서민들이 따뜻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저께 하고 어제 네. 국세청 또 서울지방국세청 또 중부지방국세청 세 군데의 국정감사를 했는데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 뭔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국세당국의 노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과세가 생기게 되고 예. 또 조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투를 벗겨야겠다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오히려 외투를 입는 게 심리인 것처럼 경제도 그런 이번에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 이런 그렇죠. 걸 내놨는데요. 예. 그러면 더욱더 신용거래가 줄어들고 현금거래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오히려 세금 탈루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고 네. 하는 정책의 모순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5만 원권을 계속 가지게 만들어 놓고요. 네. 나중에 한 5년쯤 돼서 화폐 개혁해버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너무 큰 충격을 줄 거고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 5만 원권을 양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의원도 말씀해 주신 게 원론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 같아서 네네. 이걸 국민들이 결국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쓰게 해야 되는데 네. 5만 원권을 가져가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부유층이라든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돈을 쓰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부동산 경기도 너무 안 좋고요. 예. 예. 성실납세. 예. 가 결국은 이익이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예. 그것이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내놓은 것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같은 정책과 반대되는 역주행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예.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철회하거나 예. 보완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게 뭐 다른 분들은 5만원권짜리로 그냥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낙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특히 부유층들의 어떤 양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 우리 기업들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치 체계라든지 인식 구조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라서 네. 우리 민주당 이낙연 의원께서 계속해서 좀 들여다봐 주시고 좋은 네네. 거 발견하시면 기본은 경기가 좀 빨리 풀어지고 뭐 우리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경기의 회복 여기에 큰 물줄기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자평하실 수 있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고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3부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겠죠. 이거 푸는 방법은 정치가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3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4부에서는 세무상담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YTN 라디오 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사실 가정주부들이 제일 잘 보시죠. 눈이 맑죠. 남자분들은 대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뭐라 그럴까요? 수출 기업과 같은 의미라고 할까요? 열심히 돈 벌어다가 갖다 주면 국내에 살림을 하는 우리 주부들께서 잘 쓰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은 밖에서 열심히 벌어서 안에 가정주부가 되는 우리 내수에 돈을 제대로 뿌리는가 주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의문이. 자, 어쨌든 4부 시작해야 되겠죠.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은퇴 기술 시간과 또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은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기술적인 분야, 이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은퇴의 기술
궁금하신 점 또 세무상담 궁금하신 점 있으면 YTN 라디오의 예스를 통해서 그리고 생생경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실시간 참여 메시지 방법 아시죠? 우물정 0945 그리고 트위터로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이번 가을 개편에서 YTN 생생경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코너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은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은퇴의 기술 시간입니다. 보통 은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가을인데 씁쓸한데 또 은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으신데요. 이거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노후가 편안하십니다. 두 다리 뻗고 주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은퇴자 협동조합의 우재룡 조합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은퇴 준비. 또 기본적인 질문인데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그 가족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고 아직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자녀도 적게 태어나고 기대 수명이 거의 80대 후반 90대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은퇴 준비를 재무적으로나 비재무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네. 너무 빈곤하거나 지루하거나 보람이 없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 스스로 꼼꼼하게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재무적, 비재무적인데 재무적인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은퇴 준비 논의는 너무 또 재무적으로 가 있어가지고, 돈은 마련됐는데 행복하지 못한 은퇴 준비.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퇴 그러면 우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 은퇴를, 노후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은퇴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고생한 대신에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렇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리고 은퇴를 휴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제3의 인생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 분위기가 이 은퇴나 노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횡배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은퇴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이야기 한 5가지 해보세요 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네. 부정적인 이야기 해보세요 하면 10가지가 금방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되게? 네, 외로움, 가난, 질병, 지루함, 치매 잔뜩 나오는데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유, 여가, 봉사, 여행, 자기개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카톡을 보내서요. 당신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카톡 프로그램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요. 인구 얼마가 사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도시에 살지 농촌에 살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에 사는 도시화율이 90% 이상인데요. 네. 아마 선진국에서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는 80% 예. 뭐 전후로 되는데 그래서 네. 은퇴하신 분들이 도시에서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요. 예.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 그래 저 좋은 지역이 많으니까 네. 좀 더 흩어지는 그런 현명함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뭐 은퇴 준비해야 한다고 말들 많았고 학계에서도 연구 많이 했고 정부도 뭐 노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 한국 어떻게 보면 은퇴 준비 상태 이제 다 됐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논의가 무성한 거에 비해서는 예. 은퇴 준비 상태가 예.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네. 제도 같은 경우는 연금제도 개혁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초노령연금이니 하는 논의들이 네. 노인 빈곤을 이렇게 탈출시키기에는 부족한 논의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경제 상황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예. 저금리 이러기 때문에 예. 노후자금 마련은 한 걸음 더 멀어졌고요. 그러네요. 인식 구조가 또 안 바뀌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네. 자녀들에 대한 지출, 예. 경조사업 문화, 예. 그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의 인식 구조가 준비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고령화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유엔이 발표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쭙기 전에 우리나라 은퇴 준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예. 역시 이제 첫 번째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멋진 적극적인 그런 은퇴 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앞으로 고령화가 불가피하게 오기 때문에 네.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잘 조화롭게 협력해서 우리 국가의 이제 고령화 현상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 이런 한국형의 준비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안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거 문화입니다. 주거와 공동체 문화인데 예. 아파트에서 살면서 옆집과 단절되어 있는 이 외로운 이 노후의 삶 예.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엔이 보통 이렇게 이제 세계 나라들 중에서 노후 생활 준비 실태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습니까? 이번에 지표를 바꿔가지고 예. 보강해가지고 10월 달에 예. 세계적으로 10월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가 종합점수에서는 노후 생활 준비 실태가 67위를 했는데요. 예. 91개 국가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 가지 항목이었는데 예. 항목별로 보면요. 소득은 90입니다. 예. 제가 91개 국가 중에 90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최저를 기록했고요. 예. 건강 분야는 8위, 예. 취업과 교육은 19위, 자립도와 사회 참여는 35위니까 아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소득은 세계 최빈곤인데 예. 건강은 세계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건강은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저희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제가 이게 정말 실소라는 이 TV 같으면 제 웃음에 이 근육을 움직이면서 보시는 게 아시게 될 건데 방송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실소를 하네요. 소득은 최빈곤인데 몸은 최고다. 네. 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보다 높은 순위의 나라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1위에서 한 20위 정도는 예상하시다시피 복지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런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도 그 소득은 세계에서 10위권이거든요. 네. 수준은. 예. 그래서 21위에서 한 40위 정도를 보면요. 예. 우루과이, 체코, 코스타리카와 같이 예. 소득이 높지 않은 국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우리보다 높은 쪽에. 예. 그래서 이를 보면 비록 국민 소득은 낮지만 네. 노인 계층들이 네.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사회적 보장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은 네.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하고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빈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회적 뭐라 그럴까요? 열의에 있는 분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 또 어린이, 이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보살피는 사회가 뭐 굳이 말로 할 필요 없겠죠. 복지사회고 행복한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노인 자살률 뭐 1위라는 등, 뭐 빈곤율 그렇죠. 1위라는 등 하는 이런 불명예가 예. 정말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예. 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얼마 전에 맥도날드 할머니의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요새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이런 고령층의 실태를 보면 말입니다. 박사님, 저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요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예, 그죠? 어떻게 이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시사점이 뭘까요? 준비해야 될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 중년층들이요. 어떻게 네. 보면 좀 이런 그 타산지석을 토대로 해서 네. 자기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뭐 자녀 관련 지출이나 뭐 직장에서 조기 은퇴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자포자기하는 듯한 모습도 적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장년층들은요, 베이비 부모들은 인식을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네.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실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네.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네. 차근차근 계획을 쌓아가지고 계획을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두려움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소득보다는 지출을 관리한다든지 네. 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지역 사회에 가서 네. 작은 도시에 가서 공동체에 소속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계획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계획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고 심리입니까? 아니면은 재무적인 요인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데 우리 논의는 이제 재무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예. 소득보다는 예. 지출이라든지 삶의 그 여러 가지 느리게 그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자세 뭐 이런 그렇구나.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느리게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요새 음식에도 이 슬로우 푸드라고 해서 느리게 만드는 음식을 먹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조금 더 느리지만 빠른 그리고 현명한 노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희들 가을 개편을 했는데 은퇴 관련된 좋은 말씀을 우재룡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자 협동조합의 우재룡 조합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생생경제 금요기획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복지논란 사회의 해독제 같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궁금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를 웹사이트 참여 게시판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금요기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모두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가능하고요. 또 YTN 라디오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죠.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긴 질문 같은 거 남기셔도 됩니다. 또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트위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 YTN 밑줄 이코노미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을철 돼서 이제 슬슬 또 세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연말 다가오죠. 또 내일 모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그렇죠. 나간 날입니다. 예. 바쁘네요. 바쁘죠. 예. 자, 4715번님입니다. 부가가치세 말씀하셨으니까 네. 개인사업자입니다. 2013년 2월에 개업해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에 했습니다. 구매한 비품이 많아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았고요. 막상 영업을 시작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8월부터 휴업 중이며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가 1기 확정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까?
7월과 8월분 매출 실적은 그럼 내년 2기 확정 신고 때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1년의 2번의 가세기간으로 나눕니다. 1월부터 6월까지가 1기,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가 2기인데요. 네. 각 가세기간에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1기는 7월 25일, 2기는 1월 25일 날 하게 되는데 네. 중간에 그 4월과 10월에 예정 신고가 있어요. 예. 근데 종전에는 예정 신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요. 예. 이분처럼 환급을 받거나 직전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없었을 경우 네. 또 신규 개업자나 간이가세로 유형이 전환된 분들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같은 분들은 예정 신고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2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 규정이. 예. 그래서 지금은 예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 우리 4715님 같은 분은 예. 예정 신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만약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예. 이분처럼 휴업을 하거나 네. 혹은 이제 사업이 부진해서 예.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보다 3분의 1 이상 떨어지거나 예. 납부세액이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 예. 이럴 경우는 지금 예정 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반이 나오는데 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를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세금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작으면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하실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신고 안 하시고 내년 1월 25일 날 기다리셨다가 2기 확정 신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하는 거 이거 참 까다롭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죠? 예. 이런 거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많이 간편해져서 그래도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도 2번 없애버리고 노력은 하는데 급작스럽게 쉬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3367번님. 2010이라 그러네요. 2010년 가을에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작년 2012년 4월에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당초 2010년 주택을 취득할 시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2년 상속받은 시점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남편 지분 상속받은 지가 3년이 안 되는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문제 때문에 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취득식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 등기가 완료된 날, 네. 상속받은 날은 상속으로 그 돌아가신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처럼 상속받은 주택 지분 2분의 네. 1은 취득 시기는 남편이 돌아가신 2012년 4월이 되겠죠. 4월. 그런데 이렇게 동일 세대원이 네. 같이 살다가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셔서 네. 그 상속받게 되는 경우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취득 시기는 2012년이라 할지라도 네. 비과세 산정을 할 때 보유기간은 원래 남편 명의로 취득했던 시점. 네. 즉 2010년 가을이라고 하셨는데 네. 2010년 가을에 취득한 걸로 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취득한 지는 지금 뭐 2년이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네. 당초에 남편과 같이 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네. 2010년이면 지금 벌써 3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시지 않고 네. 남편 명의로 구입하셨다가 예. 남편이 사망하시고 네. 사망 이 길로 예. 상속받은 걸로 된다면 상속세는 내셔야 되네요. 상속세는 일단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요.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예, 그다음에 상속세는 그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 샀느냐하고 상관없이 예. 이 상속 재산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예.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되겠죠. 예.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10억이라고 좀 넘는다고 할지라도. 공동 명의로 하시나 아니면 남편 명의로 하셨으나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동 명의로 하셨어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고 예. 혼자 남편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예. 2년만 넘으셨으면 예.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음질도 좋아졌다 그러고요. 들어오셔서 상담 시청해 주시면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가 바로 답변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한 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8642번님, 뭉구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가져왔는데 이럴 경우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사업용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수수한 이런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사업용 계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시면서 걱정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예,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복식부기 의무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저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을 작성해야만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된 사람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도소매업이면 연간 매출액 3억 원이 넘어가면 이러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 인건비라든지 매출 매입에 대한 그 현금 흐름, 돈의 지급 방법이나 영수 방법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으면 이거 불성실 가산세 물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사업용 계좌 의무 조항은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라는 거고요.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쓰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수할 때는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래대금이나 인건비 같은 이런 중요 항목들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쓰셔야 되고요. 사업용 계좌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수할 때는 이 사업용 계좌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3월경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 2채를 받았습니다. 제 명의는 아니고 어머니 명의였는데요. 저는 무주택 자격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낙찰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1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런데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취득은 일단 2채를 하셨고 이걸 처분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대출 받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가가 이 정도 되면 인기가 좋으세요. 대출까지 물으시니까. 고맙습니다. 월세 사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소득공제 신고 시에 월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 국세청이나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월세 소득공제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집주인들이 오히려 세입자한테 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악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원래 기획은 좋았지만 오히려 시장을 결란시키는 편법이죠. 편법이랍니다. 편법이라는 말씀은 해서는 안 될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데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까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LGG2는 왜 모든 버튼을 폰 뒤에 두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대기업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노란달 티켓은 조 3등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즐기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